네, 국제뉴스 이 시간 책임져 주시는 선재규 선임 기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옐런 장관이 지금 중국을 방문 중이죠. 이 얘기로 시작할까요? 어제 베이징에서 리창 중국 총리를 만났습니다. 네. 그래서 예상했던 대로 중국의 그 과잉 생산 문제를 거듭 제기를 한 걸로 그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여기 대해서 리창 총리는 그 상당히 아주 조목조목 반박을 했습니다. 시장 관점하고 전 지구적인 시야로 봐야 한다. 그러면서 경제구체계 규칙에서 출발해서 객관적 변증법적으로 생산력 문제를 봐야 한다. 그러니까 중국이 생산력이 세계에 공헌할 거라고 거듭 반박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 문제 말고도 얘기한 부분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미국은 계속 이 과잉 생산하고 불공정 관행 문제를 계속 물고 늘어지는 모습입니다. 네. 옐런 그 재무장관이 지난 토요일에도 그때는 이제 광저우에서 중국 그 시진핑 경제 책사로 불리는 허리펑 부총리하고 만나서 이틀을 계속 그 접촉을 했는데요. 네. 그리고 나서 그 토요일 날 끝나고 나서 이제 그 옐런이 성명을 냈는데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두 나라가 국내 세계 경제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해서 집중 대화를 갖기로 했다. 그러니까 추가 회담을 하기로 했다는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걸 통해서 미국 근로자하고 기업을 위한 그 공정한 경쟁의 장을 우리가 계속 주장하겠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런 얘기들에 대해서 양국은 각각 어떤 평가들 내리고 있나요? 일단 옐런 장관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회담이 상당히 생산적이고 솔직했다. 중국 관영 CCTV도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외신들 보도를 보니까 옐런이 그 허리펑하고 특히 그 토요일 날 그 두 번째 회담에서는 한 4시간 반 정도 만났는데 절반 이상을 과잉 생산 문제 집중적으로 몰아붙인 모양입니다. 네. 옐런 장관은 그 회담에 앞서서 그 베이징 주재 그 미국 상업회의소 행사에서도 역시 중국의 과잉 공급, 그다음에 불공정 관행 문제를 거듭 비판을 했습니다. 과잉 생산에 대해서 굉장히 초점을 맞추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미국이고요. 관련된 얘기 좀 더 해보겠습니다. 중국에서는 신화통신을 통해서도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옐런 주장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해 볼까요? 네, 관련 통신 신화가 이제 전한 걸 보면은 네. 그 중국도 그 미국의 경제 무역 조치, 이제 관세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을 했다. 그리고 생산력 문제를 자꾸 얘기를 하는데 여기도 적극 대응한다는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신화통신이 또 계속 이제 이 기사를 쓰는데요. 옐런이 이렇게 얘기하는 게 미국의 보호 무역주의를 위한 핑계라고 대놓고 비판을 했고요. 그러면서 미국이 이런 그 공포감 조성에 매달리지 말고 자체로 혁신, 경쟁력을 키우는 데 초점을 맞춰라. 이런 식으로 반박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도 두 나라가 소통을 계속 유지하는 게 필요하다는 점에 합의했다는 점도 은근히 부각을 시켰습니다. 자금 세탁 방지 이런 얘기도 나왔다고요? 옐런이 그 성명에서 밝힌 걸 보니까 몇 주 안에 그 자금 세탁 방지를 위한 그 첫 번째 포럼을 갖기로 했다고 그렇게 밝혔습니다. 네. 이게 이제 경제금융 이름 이제 워킹그룹 쪽인데 이걸 통해서 어떤 그 균형 잡힌 발전이라든가 이런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를 같이 협의하기로 했다는 점을 신화통신도 강조를 했습니다. 네. 추가 얘기도 더 이어갈 거다. 회담을 할 거다 했으니까 좀 지켜봐야 되겠네요. 그리고 그 옐런 장관이 그 허리펑 부총리한테 그 우크라이나 전쟁 문제, 중국 기업이 러시아를 돕게 되면 심각한 결과가 있을 거라는 점을 경고한 걸로 그렇게 또 미국 쪽에서 강조를 했습니다. 네. 지금 브링컨이 몇 주 안에 중국을 다시 방문할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대해서 이제 외신들은 미국, 중국이 이렇게 티격태격하지만 한층 더 정상적인 관계로 돌아가려는 신호 같다. 이런 식으로 또 약간 좀 긍정적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네. 옐런 장관 그리고 블링컨 국무장관 잇따라서 중국을 방문하면서 뭔가 얘기가 활발하게 좀 오고 간다. 이런 느낌은 드는데요. 계속해서 지켜보겠고요. 다음 얘기해 봅니다. 이스라엘, 이란 이 긴장이 좀 더 고조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떤 얘기들 나오고 있는지 전해주실까요? 아시다시피 그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에 있는 그 이란 영사관 네. 폭격을 했죠. 이스라엘이 자기네가 했다고 직접적으로 발표하지는 않았지만 이스라엘 소행이라는 게 거의 다 기정사실이고요. 그 이란이 과연 가만히 있겠느냐.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관측이 나오는데 일단 뉴욕타임스 보도를 보면은 이란이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이른바 억제력 과시 차원에서
이스라엘을 직접 공격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다는 겁니다. 누군가한테 나온 얘기인가요? 여러 명의 그 이란 관리를 인용해서 이렇게 전했는데요. 이란이 전군에 최고 경계령을 내렸다. 그러면서 억제력 창출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걸 위한 공격을 직접 하기로 결정을 했다. 이게 이제 적이 공격을 해서 얻는 이익보다 보복으로 해서 있는 손해가 더 크다는 것을 일깨워 주려는 그런 차원이라는 겁니다. 네. 또 주목할 만한 이야기는 뭐가 있을까요? 이거 관련해서 이란군 총참모장이 지난 토요일 날 이번에 다마스커스 영사관 피스부르다가 죽은 이란 혁명수비 때 고위장성 장례식에 참석을 해서 얘기를 한 거를 이란 통신이 보도를 했는데요. 네. 이스라엘에 최대한 피해를 가하겠다. 그러면서 어느 시점에 어떤 형태로 어떤 식으로 작전을 할지는 우리가 결정할 거다. 이게 좀 포인트 같습니다. 보복한다가 아니라 우리가 결정하겠다는 게 약간의 좀 여지를 남긴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네. 덧붙이기를 이스라엘이 분명히 후회하도록 하겠다. 근데 이건 상당히 레토릭 성격이 강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영사관 폭격은 미국도 관여했다. 그러니까 미국 역시 책임을 지게 될 거다. 이렇게 경고를 한 걸로 그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네. 이란 최고 지도자도 이스라엘을 폭격 배후로 지목하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도 응징, 보복 이런 얘기를 한 겁니까?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네. 하메네이가 매를 맞게 될 거다. 애들이 잘못하면 매를 든다는 그런 식의 표현인데, 자, 우선 이란이 지금 유가도 많이 올랐고요. 상당히 가만히 안 있겠다는 입장을 취하는데도 이렇게 이란 고위 인사들이 발언하는 걸 이렇게 뒤집어 보면요. 뭔가 조금 좀 신중함이 조금 묻어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지금 그러면 이란이 가만히는 안 있을 거예요. 칼을 뽑아서 하다못해 두부라도 잘 넣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러면 과연 어떤 식으로 보복을 하든지 간에 그 시점이 지금 문제가 되는데, 지금 전문가들 얘기는 이제 라마단이 오는 10일 전후에서 끝나거든요. 그 라마단이 끝나는 그 시점이 뭔가 행동할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관측이 조심스럽게 나옵니다. 네. 이런 가운데 CNN이 백악관도 이란이 어떤 형태로든지 반격을 할 것 같다는 것을 불가피성을 인정을 판단하고 높은 경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그렇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도 전투병력 휴가를 전부 중단시키고 방공망 운영 병력도 추가 동원해서 만일 사태에 대비를 하는 걸로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이 지정학적 리스크, 이란과 이스라엘 관련된 이야기는 들어오는 대로 또 전해 주실 거고요. 다음 얘기 넘어가 보겠습니다. 올해는 연초부터 정말 각국에서 많은 나라에서 선거가 치러지는 선거의 해다 계속 말씀드렸었는데, 중국 정부와 연계된 해커들이 이런 선거들과 관련돼서 AI로 만든 허위 정보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할 것이다. MS 마이크로소프트의 경고네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분석한 보고서가 나와서 이걸 외신들이 전했는데요. 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미국 백악관이 마이크로소프트가 중국 해킹 제대로 통제 네. 못했다고 좀 불만을 보였다는 그런 보도가 나왔는데, 글쎄 그런 맥락인지 모르겠는데 마이크로소프트 분석을 보면은 중국 정부와 연계된 해커들이 올해 미국도 그렇고 인도도 지금 이제 곧 큰 선거가 있죠. 그다음에 우리도 지금 선거를 치르고 네. 있는 셈이죠. 이런 상태에서 인공지능을 통해 가지고 만든 가짜 허위 정보로다가 영향력을 행사할 거다. 이렇게 마이크로소프트가 보고서를 냈습니다. 네. 이건 어떻게 분석을 한 겁니까? 좀 더 자세하게 볼까요? 글쎄 중국이 네. 지난 대만 총통 선거 때도 이런 식으로 개입을 시도를 했다는 주장이 서방 쪽에서 나왔거든요. 그리고 또 이 마이크로소프트 보고서 내용에도 보면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하고 관련해서 중국 쪽에서 한국어 콘텐츠를 퍼뜨려가지고 한국 내에 분열도 조장했다. 이런 내용도 지금 이 보고서에 들어있거든요. 네. 지금 우리와도 관련된 얘기들이 좀 있어서 네. 관심이 쏠리는데, 이 보고서 제목이 네. 보니까 같은 표적 새로운 전술, 그리고 동아시아 위협 행위자들, 이제 해커들이죠. 독특한 방법을 사용한다. 이렇게 보고서 제목이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해커들이 인도, 미국, 한국 특히 이 선거를 표적 삼으려 할 것 같다. 그러면서 일정 부분은 북한 해커들도 그러려고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또 추정을 했습니다. 네. 중국이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뭘 할 것이다 이런 것도 있는 겁니까? 그래서 보고서 네. 지적은 중국이 이렇게 관심이 집중된 선거에서 자기한테 유리한 내용의
그 AI를 통한 컨텐츠를 만들어서 증복시킬 거다. 그러면서 중국 시도가 계속 이렇게 늘어나는데 뭐 당장은 어떨지 모르지만 어느 시점에서는 그런 시도가 효과를 낼 수도 있다. 이렇게 또 내다봤습니다. 자국에 유리한 내용으로 콘텐츠를 만들어서 네. 퍼뜨릴 거고 이건 어느 시점에서는 좀 효과를 낼 것이다. 결론적으로는 이런 분석이네요. 우리나라 얘기도 있기 때문에 좀 관심 있게 볼 수밖에 없는 내용이고요. 다음 얘기 살펴보겠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직업공무원 신분 보장을 강화하는 규정을 마련했다. 어떤 내용일까요? 잠깐 배경 설명드리면요. 네. 트럼프가 재임 말기인 2020년에 행정명령을 낸 게 있습니다. 스케줄 F라는 건데 이게 뭔가 하면은 그 직업공무원들, 연방정부, 미국 연방정부 직업공무원들 신분 보장을 상당히 흔드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를테면은 공무원을 정무직으로 분류를 해가지고 그렇게 되면 이제 해고가 쉽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자기 정책에 말을 안 듣는 이런 공무원들을 그냥 쉽게 해고할 수 있도록 이런 행정명령을 발령을 했는데 이게 제대로 이제 실행이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선거가 있어가지고 바이든이 이겼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행정명령이 집행이 안 됐죠. 네. 그랬는데 이게 무슨 변화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네. 이런 그 직업공무원 신분 보장을 더 강화하는 쪽으로 그렇게 지금 그 규정을 마련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트럼프 재집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트럼프가 재집권하면은 반드시 예전에 그 자기가 뜻을 이루지 못한 이거를 이루려고 할 거라는 그런 그 가정하에서 이런 규정을 마련을 했다는 겁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하려는 이유에도 또 배경이 있습니까? 그거는 뭐 그동안에도 트럼프 쪽에서 이른바 그 딥 스테이트 이게 뭔가 이제 미국 공무원의 비밀 집단이 있다. 가지고 이 딥 스테이트 이게 그 트럼프가 자기 그 임기 때 국정 운영을 방해했다는 그런 주장을 계속 했었거든요. 이런 상태인데 지금 이제 그 미국 매체들이 보던 걸 보니까 그 백악관이 지금 지난주에 네. 이런 그 규정을 강화를 했는데 정무직 같은 그 쪽으로 이렇게 돌려가지고 해고가 쉽도록 재분류하는 거를 금지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또 이런 그 재분류하는 그런 과정 같은 것도 굉장히 까다롭게 해가지고 쉽게 공무원을 이렇게 그 신분을 흔들 수 없도록 그런 규정을 강화를 했다는 겁니다. 정리해 보면 스케줄 F라는 게 있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집권을 하면서 이걸 폐기했고 그래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뜻을 이루지 못했고 근데 이게 다시 좀 어떻게 될까 이런 뭔가 초미의 관심사. 지금 보면은 그 헤리티지 재단 같은 그 미국 그 보수 싱크탱크들도 이제 공화당 재집권에 대비해서 이제 이른바 프로젝트 2025라는 거를 마련을 했는데 거기도 보면은 공무원들을 좀 보수주의자로 대거 교체해야 한다는 그런 제안이 들어있는 걸로 이렇게 보도가 됐었습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주에 성명을 냈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220만 명의 그 미국 연방 공무원들이 미국민을 위해서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치적 간섭으로부터 보호하는 규정을 그 마련했다. 그러면서 이런 그 민주주의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이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 새 규정에서는 다른 직종으로 재분류해도 좀 강하게 어떤 신분 보장이 되는 겁니까? 그 신분을 확실하게 보장을 하고 네. 분류하는 과정도 쉽지 않게 그렇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여기 대해서 그 전미 공무원 노조 이게 이제 미국의 35개 연방 그 부처 공무원들 대변하는 그 노조인데 어떤 대통령이 오더라도 자기 입맛대로 그 충실을 안 치고 하는 식이 훨씬 더 어려워질 거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트럼프가 만약에 재집권 하더라도 그 AP 보도를 보면은 소송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얘기도 트럼프 전 대통령 얘기 좀 이어서 가볼까요? 모금 행사에서 우리 돈으로 약 677억 원을 확보했다. 이게 플로리다 팜비치 모금 행사에서만 이렇게 모금을 한 겁니까? 많이 모인 건가요? 트럼프가 그동안에 좀 그 재판 비용 때문에 네. 그 선거 자금이 상당히 지금 흔들린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렇죠. 그 현지 시간으로 지난 토요일 날 플로리다 팜비치에 있는 그 지금 외신 보도를 보면은 존 폴슨 이 사람은 이제 월가 기업 사냥꾼이고 트럼프가 만약 재집권하면은 이제 재무장관 그 하마평에 오르는 사람인데 이 사람 집에서 디너 모금 파티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 자리에 보면은 무슨 뭐 카지노 재벌, 호텔 재벌, 그다음에 뭐 그 뉴욕에 아주 그 아주 큰 손
청과 유통 재벌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TV 트시면은 그 프로레슬링 미국 네. 프로레슬링 나오고 막 열광하죠. 그게 이제 월드 레슬링 엔터테인먼트라는 데서 주관을 하는데 거기 전 CEO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여러 명의 억만장자들이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여기 들어가는 뭐 티켓 비용도 있는 거고 가서 모금이니까 돈도 내는 거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밥값이 엄청 비쌉니다. 네. 티켓 한 장이 최소 25만 달러, 우리 돈으로 한 3억 3천만 원이 넘고요. 와. 가장 비싼 이제 이 돈을 내면은 트럼프하고 이제 같이 헤드 테이블에 앉고 뭐 이제 뭐 명함도 주고 받고 이제 이런 네. 이게 우리 돈으로 11억 200만 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이제 AP가 전한 걸 보니까 이렇게 엄청나게 파티 입장료가 비싼데 이제 나름 뭔가 좀 이렇게 자선단체에 기부를 하는 것도 있는데 한 장에 5천 달러 한 우리 돈으로 한 680만 원이 조금 안 되는 돈만 기부를 했다는 겁니다. AP가 조금 꼬집었습니다. 네. 작은 캠프 쪽 주장을 보니까 뭐 한 5천만 달러 정도를 모아야 된다고 하는데 5천만 달러가 넘었다는 게 캠프 쪽 주장입니다. 한 677억 원 정도를 그러니까 677억 원 정도를 확보를 했다는 게 네. 트럼프 캠프 발표입니다. 5,050만 달러니까 5천만 달러를 넘겼네요. 넘겼다는 네. 게 이제 그쪽 집계입니다. 네. 이게 당초에 한 8월 정도 되면은 후원금이 바닥날지 모른다. 뭐 이런 그래가지고 얘기들도 지금 있었잖아요. 뭐 바이든한테 많이 그 후원금에서 밀린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어쨌든 지간에 이번 이렇게 이렇게 됐으니까. 해서 이제 이게 이제 단일 모금으로 하는 기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네. AP도 트럼프 그 모금이 지난달까지만 해도 굉장히 좀 부진했는데 좀 되살아나는 그런 모습인 것 같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걸 보면서 혹은 여기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한 게 있습니까? 그 트럼프 그 팜비치 모금에 앞서서 네. 트위터에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가 한 줌의 헤지펀드 억만장자들로부터 후원금을 걷어낼 때 우리는 풀뿌리 캠페인을 통해서 지난 1분기에만 1억 8천만 달러가 넘게 모금을 했다. 이건 성격이 다르다. 이런 점을 또 차별화시켰습니다. 그렇군요. 자, 다음 얘기로 넘어가 봅니다. 미국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젖소 간에 확산을 해서요. 인체 감염 확산 가능성 우려가 더 커지고 있습니까? 이건 또 저는 지금 이제 생소한데. 네. 굉장히 복잡하긴데요. 네. 포인트가 두 개인데요. 하나는 이제 조류 인플루엔자 그게 이렇게 포유류 쪽 젖소한테 감염이 됐다. 이건 확인이 된 겁니다. 2건이 확인되고 지금 보니까 미국의 6개 주에서 그 젖소가 그 조류 인플루엔자에 그 감염된 게 확인이 됐고요. 네. H5N1입니다. 고병원성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런 감염된 젖소하고 접촉한 사람이 감염된 겁니다. 미국에서 2건이 확인이 됐습니다. 물론 그 결막염 같은 아직까지 증상이 심각하진 않은데 일단 지금 그 방역 당국이 주목하는 게 이렇게 조류 인플루엔자가 포유류 쪽으로 넘어왔다는 거. 그다음에 특히 이 포유류 간 감염 그리고 사람한테도 거기다가 덧붙여서 사람한테도 감염이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조류 인플루엔자가 사람한테 직접 감염되는 경우는 거의 희박하다는 그런 게 이제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판단이었는데 네. 세계동물보건기구에서는 조금 다르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조류 인플루엔자가 지리적으로 확산이 되는 상황에서 특히 포유류 감염 문제 그리고 이게 인간 감염 더욱 심각한 문제는 사람 간에 근데 아직까지 그런 사례는 확인된 게 없다는 건데요. 그래서 지금 전문가 얘기는 이 포유류 간 이렇게 감염에 대해서 상당히 경각심이 있고 지금 우리가 뭐 조류 인플루엔자에 대해서 많이 안다고 하는데 네. 우리가 모르는 어떤 여러 가지 새로운 변이가 있을지 모른다는 점이 걱정스럽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이렇게 조그맣게 시작이 돼도 또 크게 번질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이런 기사를 보면 환경 파괴되니까 네. 이런 이제 그 동물들이 자꾸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자연을 파괴하니까 이제 그런 영역이 무너지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바이러스 간 감염도 점점 다변화된다는 거죠. 역시 출발점은 환경. 기후위기입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기후 얘기 좀 넘어가 보면 석유와 석탄을 포함해서 전 세계 57개 기업이 온실가스 배출 주범이다. 그런 조사 결과가 있습니까? 57개 딱 집어서. 글로벌 환경 네. NGO 쪽에서 보고서를 낸 게 있는데요. 지금 뭐 특히 한 57개 정도 네. 기업들이 주범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국영 기업들을 보면은 사우디 아람코, 러시아 가스프롬, 인도의 그 석탄 국영 기업이죠. 그 콜
인디아, 이제 인도 석탄 이 3대 아주 주범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민간 기업으로 넘어가 보면 역시나 이제 그 석유 기업들이 제일 많습니다. 가장 한 이제 2015년에 파리 기후협약이 체결되고 나서 그 다음해인 2016년부터 7년간 조사를 한 거거든요. 그랬더니 미국 엑선모빌이 그 다국적 민간 기업 가운데 가장 많이 배출을 했고, 그리고 또 쉘, 세브론, 토탈에너지 역시 석유 회사들이 가장 두드러집니다. 네. 보고서에게는 특히 아시아 석탄 산업을 중심으로 국영기업들의 배출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그러니까 파리 기후협약 체결 후에 말로는 줄인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대기업들이 오히려 더 늘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도덕적 책임감이 있다는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얘기는요. 유엔 인권이사회가 지난주에 이 신체 특성상 남성인지 여성인지 구분하기 애매한 이런 사람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결의안을 처음으로 채택했다고요. 로이터가 전한 거 보니까 전 세계 신생아의 한 1.7%가요. 남녀 구분이 어려운 그 간성인간으로 태어난다는 겁니다. 선천적으로. 그런 가운데 유엔 인권이사회가 지난주에 처음으로 이런 그 간성인의 그 성별 그 어떤 권리 보장을 위한 그 결의안을 채택을 한 걸로 네. 발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물론 내용이 논란이 어떨까요? 있지만 네. 일단 그 어떤 그 이들이 자기 의사와 관계없이 이런 식으로 선천적으로 태어났는데 이거를 차별하면 안 된다는 게 유엔 쪽 결의안 내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국제사회가 또 이 간성인의 권리를 보는 방식이나 권리에 예. 좀 변화가 생기겠네요. 생겨야 한다는 그런 지적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제뉴스 살펴봤습니다. 선재규 선임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